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현주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기자회견도 안 하신다고 하고. 와, 1주년 기자회견 안 한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역대 최초인 것 같아요. 야,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한 경우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의 준비를 안 하고 되었다 보니까 1년 동안 했는데 별로 할 말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공격만 당할 수도 있겠다. 질문만 계속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질문에 대한 답에 잘할 자신이 없었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자, 1년 동안 지났는데 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정부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네. 검찰공화국이다. 또는 좀 더 나가서 검찰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역대 정권 중에 이렇게 검찰의 참여가 많은 적은 처음이죠.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보통은 검찰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검찰이 검찰권을 가지고 수사를 세게 하는 경우는 보통 얘기가 많이 있었어도 네. MB 때 그랬었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때 한상대 검찰총장 뭐 이렇게 네네. 하면서 굉장히 검찰하고 정권의 밀착도가 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이 아예 정치에 진출을 대거한 경우는 정치와 공직에 그렇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검찰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징벌기관? 이렇게 봐야 됩니까? 행정부? 수사기관 수사기관? 내지는 뭐 기소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라고도 준사법기관이다. 하고 일종의 권력기관이죠. 일종의 권력기관이다. 예. 사정기관. 그렇죠. 사정기관. 그러니까 검찰, 경찰, 국정원 뭐 이 네. 정도 그렇게 네.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 그럼 이제 사정기관, 권력기관, 수사기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처들이 일반적인 행정부의 집행부, 정책을 하거나 국민들과 일반적인 생활상의 정책을 펼치는 부처와 성격이 확연히 다른 거죠. 그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국가의 어떤 안전 또는 이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제 그 권력의 어떤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특히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질서를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안위를 유지하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제 질서와 안녕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질서와 안녕을 통해서 합법적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권력을 잡은 쪽에서는 검찰, 경찰, 국정원을 장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검찰 출신이고 또 그 검찰 중에서도 권력하고 굉장히 가까운 밀착되어 있는 특수부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발달하셨어요. 그러니까 권력기관을 통해서 권력기관을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굴리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발달돼 있다. 다른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정치도 문외한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권력자의 입장에서 그 권력을 유지하는 쪽으로는 상당히 발달돼 있다. 네. 예. 우리 이제 뭐 특수부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 일반 시청자들은 그냥 귀에 익을 뿐이지 특수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뭐 공판부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형사부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충 검찰이 하는 일들과 그다음에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검찰에 가장 많은 이제 검찰의 일반적인 그 분야는 형사부예요. 형사부다. 형사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일반적인 형사 사건 사범들. 다루는 그렇죠. 거, 범죄를 다루는 범죄를 거. 다루는 거고요. 네. 그 범죄 중에서도 특별히 이것은 우리 좀 따로 이렇게 특별히 다뤄야 되겠다. 중대범죄, 뭐 권력형 범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공안부가 있고요. 공안부. 공안부는 뭐냐면 공공안녕이죠. 국가 체제에 관련된 네, 것들. 그래서
뭐 간첩 사건, 간첩 사건, 그다음에 이제 그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조 문제, 네. 뭐 이런 것들이 공안부의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강력부가 있죠, 강력부가. 강력부. 예,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집단 범죄, 조직폭력배. 예, 조직폭력배. 마약. 지금은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과거에 보면 범죄와의 전쟁하면서 네네네. 조폭들을 막 일망타진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조폭에 네네. 대한 단속 이런 것들은 이제 강력부에서. 강력부. 네. 그리고 이제 특수부가 특수부, 있죠. 네. 특수부는 이 재벌 관련된 재벌.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민감한 권력형 비리 이런 것도 네, 특수부로. 그래서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정이라고 하면 거의 네. 특수부 수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건이 전체 뭐 형사 사건 중에 극히 많지 일부잖아요. 않죠. 극히 일부죠. 뭐 일단 우리 국민들 중에 극히 일부고 특권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특권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하는 이 특수부가 굉장히 권력기관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권력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경쟁을 하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네네. 그러면 경쟁을 할 때 경쟁의 상대방도 역시 권력자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권력을 보통은 이제 국민들 앞에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자들이 경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국민들한테 표를 얻고 적게 얻고 이런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유효하게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상대의 비리를 가지고 네. 그것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사법적으로 처단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권층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비리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항상 문제 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니터링한 것들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권력자가 필요할 때 그 수사기관 특수부 수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털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실제 문제가 된 사건에 비해서 더 크게 부각시키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것을 언론을 같이 활용을 해서 굉장한 어떤 게이트화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어떤 선거 과정에서는 네거티브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네네. 또 내가 권력자가 나의 경쟁자를 쓰러뜨리는 수단으로도 그래서 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그런 쪽으로 남용이 되게 되면 이것이 권력 투쟁의 수단이 되는 거죠. 권력 쟁취의 수단. 그것은 뭐 레임덕이 오게 되면 또 반대편에서 야당 네. 쪽에서 그렇게 될 때도 있고요. 그죠? 권력자를 수사해서 쓰러뜨림으로써 권력이 생겼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반사적 특수부는. 이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특수부가 이 권력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까지 보면 우리가 뭐 검찰을 좀 조롱하듯이 권력의 시녀 또는 뭐 권력의 칼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특수부 얘기. 이제 합법적인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검찰 특수부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처단했다, 네. 권력자를 쳤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뭐 권력의 시녀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권은 누군가의 오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검찰 자체가 권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검찰과 권력 간의 어떤 뭐랄까 연합관계, 연합관계. 예, 네. 뭐 이런 거 정도 내지는 이제 그냥 서로 이렇게 연대 또는 손을 잡고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는 수준이었죠. 그때는 어쨌든 권력이 위에 있었죠. 선출된 네, 권력이. 네. 그래서 검찰을 적절히 이용을 해서 그 검찰의 인사와 재정을 통해서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말을 잘 듣는 또는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고 또 자기 이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편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묻어주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찰을 적절히 권력자들이 이용을 해왔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검찰 자체가 권력을 잡아버렸죠. 어떤 면에서는 검찰 쿠데타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마치 과거의 군부 쿠데타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이 이제는 어떤
사실상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저항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이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군사 쿠데타라는 것도 문민 통제를 군이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이 검찰들도 스스로 무인이다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보니까 칼잡이다. 우리가 볼 때는 군사 쿠데타는 눈에 딱 보이니까 되게 간명한데 네. 검찰의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이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검찰이 정권을 잡는 과정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선거를 통해서 됐다라고만 생각하지.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그동안에 권력과 함께 굉장히 긴밀하게 밀착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본격적으로 검찰이 이 어떤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사실은 언제였느냐? 박근혜 탄핵 때부터죠. 네. 네. 그래서 그때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그때 박영수 특검 때죠. 그러면서 이 특검이 검찰 출신들이에요, 다. 그죠? 특수부 그렇죠. 출신들이 네, 다 네.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특검을 중심으로 한 검찰 세력들이 정치적 지지를 받기 시작한 국민들로부터. 스타가 됐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국정농단 수사 그리고 박근혜 탄핵으로 쭉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네. 민심을 얻게 되니까 권력하고 가까워지고 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뭐 민주당에 있었지만 이렇게 검찰을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핵이라는 것 또는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저항권 행사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촛불 집회가 있었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도권 정치가 잘 담아내서 그때 국민들이 원하던 사회 개혁이라든가 국가 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합의를 해서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은 흥분하잖아요. 흥분돼 있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분노하잖아요. 예, 분노. 예. 또 이제 뭐 국정농단 이런 걸 보면 막 분노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뭔가 이 강력하게 그 국정농단의 그 피의자들, 그러니까 그 혐의자들을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아주 사람들 처단을 강력하게 네. 하고 싶은 거죠. 심판을 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군중의 일반적인 심리죠. 네. 근데 이걸 정치권에서 그걸 여과없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특검이라는 걸 통해서 검찰이 너무나 강력한 어떤 대중의 지지를 받는 상황까지를 그냥 방치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그냥 같이 다 우하면서 다 같이 그 길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계속 외쳐온 게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죽음 이후로 검찰 특히나 개혁이었죠. 네.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근데 앞불싸 검찰이 가장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검찰 개혁이 그때부터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네. 네.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제일 지지를 힘을 많이 실어주고 받는데. 뭐 지지를 받고 있는데. 네, 어려워지는 거고. 그때 보면 참 지금 생각하면 박영수 특검은 정말 저는 지금 박영수 특검이 그 이후에 언론에 노출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 참 어떻게 검사가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이런 드는데.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증스럽죠. 정의의 칼날 이렇게 봤는데. 가증스럽죠. 수산물업자. 포항의 그 수산업자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민낯을 다 보게 되면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50억 네. 클럽부터 해서. 네. 근데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무슨 정의의 사도였죠. 저는 박영수 특검이 그때 아마 본인이 대통령 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본인이 후보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언뜻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박영수 특검을 추천한 분이 그 당시에 4+1 시스템이잖아요. 다당제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민주당이 추천한 건 아니래요. 제가 듣기로는. 네. 아마 국민의당하고 네네. 그다음에 바른정당 네네. 이쪽에서 좀 많이 추천을 받은 게 아닌가. 네. 자, 의원님은 어쨌든 이제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물론 뭐 경제 전문가시지만은 과거에 봤을 때 지금 현재 검찰공화국이 되기 전부터
검찰들을 그래도 좀 들여다보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그러면 정의의 칼이고 깨끗한 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 네, 네. 어. 검찰이 뭐 제가 과거 역사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아마 이게 이 군사 정권 때는 네, 네. 경찰이 문제였죠. 경찰이 그죠? 앞잡이였죠. 저 고문치사 사건부터 네, 네,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이 너무 무식하게 막 탄압을 하고 고문을 하고 이 사실 불법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피의자의 인권 그 어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헌법에서 검찰의 어떤 영장 청구권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 근데 어쨌든 검찰은 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헌법 정신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헌법의 가치와 법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저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사시 공부를 하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어떤 인권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군부 정권 네, 그 군사정권 당시만 시절에, 해도. 그래서 이렇게 엘리트로서의 저항감 이런 게 있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엘리트로서의 저항감. 네. 그래서 왜 기억나시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어떤 무슨 조치라고 그러죠? 비상조치 맞죠? 비상조치. 네, 비상조치인가요? 예, 비상조치 이제 사법파동도 일어나죠. 네, 네. 그래서 70년대. 긴급명령이라든가 긴급조치. 긴급조치, 네. 긴급조치에 대한 판결 같은 것들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80년대, 네. 90년대. 네. 그때 보면 법원의 판사들이 법관들이 그나마 네. 상당히 어떤 헌법 정신이나 이 어떤 그 인권 의식이 상당히 있었고 네.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어떤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던 기관이 바로 법원 아니었습니까? 법원이었죠. 사법부였죠.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검찰이 인권을 그래도 보호하는 수단으로 국민들한테 조금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1987 영화에 보면 하정우가 검사입니다. 그죠. 네. 네. 정의의 검사로. 정의의 검사로 나오죠. 나오고 네.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오픈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안상수 검사예요. 그렇죠. 검사죠. 예, 그죠? 검사 출신인데 네. 나중에 맞습니다. 보수정당 계열의 당대표까지 됐죠. 그래서 네. 그때 가만히 보면요. 민주화가 된 직후에 검사 출신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왔죠. 네. 홍준표 네, 홍준표 시장도 검사. 그렇고 네. 뭐 여러 이제 안상수도 안상수, 그렇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는 검찰에 대한 인식이나 실제 검찰의 역할 자체도 경찰의 어떤 무분별한 고문이라든가 불법적인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을 그래도 견제하는 역할을 검찰이 네, 했던 네. 거죠. 법조계가 해왔던 건데 저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무너진 게 MB 때 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말기쯤 아닌가 후반기쯤 네, 네,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저는 아마 그게 이제 그러니까 2000년이죠. 그죠?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2000년대가 되면서 이 법조인 그러니까 사법시험 출신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엘리트층으로 이제 확장이 돼요. 네.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영감님 하면서 굉장히 소수였는데 네. 이게 300명 이상 되고 막 이런 게 아마 그때쯤일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숫자가 일단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그러면서 검찰의 조직 자체가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검찰의 조직은 범죄와의 전쟁 치르면서 확장이 많이 됐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네. 그게 노태우 대통령 때죠. 때죠. 네.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네, 초반 네, 네. 이럴 때니까 그러면서 검찰이 세지죠. 네, 그리고 기억하실 거예요. 김태정인가요? 김태정, 온노비 네, 사건. 그죠. 온노비 사건. 네, 네. 그러면서 그때 특검이 이제 막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검찰이 어떤 대중들 앞에 정치의 어떤 스타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 전까지는 검찰은 그냥 하나의 어떤 법조인으로서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그래도 경찰로부터 조금 지키는 어떤 보루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가 물론 특권은 좀 누렸겠죠. 특권은 좀 누렸겠죠. 특권은 누렸죠. 특권은 누렸겠죠. 특권 누렸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 의미에서 정치적 좀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스타 출신들이 이제 막 성장하고 이러면서 검찰들이 정치 권력과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로비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어떤 그
그 권력이 그 게이트 아닙니까? 권력 그렇죠. 게이트.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정치 권력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또 감옥에 보낸 것도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검찰하고 잘 그거를 하면 어쨌든 권력이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또 검찰한테 잘못 보이면 또 이제 검찰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권력이 그 검찰의 칼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검찰의 위세가 강해지고 그게 중수부에서 이제 특수부 이렇게 가면서 그 본격적으로 또 이제 재벌 수사를 하죠. 재벌 수사를 한다. 예. 네. 아, 이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을 검찰이 쥐락펴락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커진 거예요, 검찰이. 네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요, 어떤 권력에다가 힘을 부여하고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것을 동의를 하고 그것을 박수를 치고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어느 한 기관에 집중이 되고 너무 비대해지면 반드시 그것은 남용되고 네네.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 현상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고 그것이 완전히 그 꼭대기, 머리 꼭대기까지 가버린 게 바로 국정농단 그 박영수 특검 이후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싼 그 검찰의 수사도요, 굉장히 저는 과도한 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보면 온갖 언론 플레이를 다 했죠. 네. 아니, 예를 들어 수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할 건 해야죠, 수사를. 그런데 그 수사를 그렇게 완전히 망신을 주면서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완전히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막 국민들한테 보이기 시작하면서 언론의 어떤 고유의 특성, 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언론의 그 입맛하고 딱 맞아떨어지면서 검찰이 드디어 그 맛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맛을 들인 거다. 사실은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직자는 사정을 하더라도 조용히 해야 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정확하게 브리핑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법의 집행인 거예요. 네. 쇼는 아니니까. 이것은 쇼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TV 쇼처럼 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마음에 안 들거든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맛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 그때고 결국에는 그 과정이 보면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권이 이렇게 힘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권이 되면서 이 이명박 정권의 측근들이 이것을 잘 활용을 했죠. 활용을 했죠. 초반에 힘이 있을 때는. 네, 잘 활용을 했고 나중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보면 온갖 뭐 댓글 사건부터 해가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 그때 보면 그 여러 가지 사찰건이 있었어요. 그 사찰건도 결국에는 권력기관들의 사찰입니다. 국정원이 사찰하거나 기무사가 사찰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측근들이 굉장히 이 권력기관들을 사정기관들을 잘 활용해서 권력의 어떤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데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연장이 되면서 박근혜 정권까지 간 거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정권도 물론 검찰을 잘 이용하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그런 데 능했다라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계속됐던 것들이 그냥 계속 조직이 키워지고 관성화되면서 그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제어를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커져 있었다. 간 거예요. 그냥 간 거고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국정농단 특검에서 또다시 완전히 이제 스타들이 탄생한 거죠. 박영수뿐만이 아니라 그 특검 팀 자체가 스타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밑에 그 스타가 바로 또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수사팀장이었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 수사팀장이 뭐 그 전에도 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도 좀 떴었고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듣기로는 많은 이제 검찰의 선배들이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로서 그렇게 훌륭하다고 평가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수사나 기소하는 능력이 탁월한 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훌륭한 검사는요, 기소를 한 사건들이 무죄가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네네. 근데 굉장히 무죄가 많이 나왔어요. 술 많이 먹으면은 네. 우수할 수 없어요. 그죠? 서류 만드는데 솔직히 그리고 말씀드려가지고. 사실은 검사도 법조인이란 말입니다. 네네. 법률 적용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사실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사실 굉장히 절제된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네네. 그분은 그런 스타일 아니죠. 좀 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호방한 거고요. 네. 그냥 뭐 가는 거야 이런 거. 아, 좋아 가는 거죠. 빠르게 가. 예, 뭐 예, 이런 예.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완전히 떴는데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그 이후에 이런 것들도 그러면서 좌천되는 과정이 정말 요즘에 그런 생각이 정말 100% 좌천이었을까? 그 권력에 의한 어떤 탄압이었을까? 음. 아니면 그분의 실력이 저는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분이 네. 검사 시절에 무죄율이 얼마나 됐는지. 음. 정말 실력이 있는 검사였나? 네네. 정말 정확한 검사였나? 엄격하고 정확하고 자기 절제가 잘 돼 있는 훌륭한 법조인이었을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 공소장을 잘 쓰는 것도 실력이죠. 네. 검사들이. 네. 그런 부분들도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법조인이거든요. 검사는요, 수사를 하지만 실제 검사는 법조인으로서 공소를 유지하고 네. 공판을 잘하는 것이 네. 그것이 검사의 본분이에요. 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과거에 이제 워낙 경찰이 권력 남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들의 수사권을 가지고 견제를 해왔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이런 특검들이 거치고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막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게이트 특검 이런 것들이 막 화면에 많이 나오면서 언론에 검사가 마치 수사를 하는 기관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돼버린 있죠. 거예요. 큰 사건 터지면 야 검찰 수사 안 하고 뭘 해?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예. 언론 플레이를 엄청 많이 한 거죠. 사실 네. 아니에요. 검사는 검사는 법조인이에요. 법률가. 네. 그래서 법률을 적용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이것이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이 재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적용 법조나 죄명하고 일치하는지 사실관계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 연수원에서도 그런 걸 공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검사인데 이상하게 압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이런 걸 잘해서 기술적으로 수사를 잘하는 사람, 뭐 자백을 잘 받는 이런 게 마치 훌륭한 검사인 것처럼 잘못 이해된 것이다. 그래서 수사권 논쟁 있지 않습니까? 경찰하고의 수사권 분리 논쟁. 이것은 애초부터 검찰이 수사가 주력인 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검찰은 주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 돼버렸고 네. 그래서 여기서 수사권을 갖다 분리를 하자 어쩌자 하니까 마치 권한을 뺏는 것처럼 잘못 이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 반면에 경찰은 민생 치안의 어떤 이 밑바닥 조직으로 전락을 하면서 경찰의 특수한 어떤 전문적인 수사의 역량들이 굉장히 방치가 된 거예요. 경찰의 역량이. 그래서 경찰이 사실은 경찰도 80년대 그러니까 군사 정권 이후로 그렇게 전락이 되면서 경찰이 덩치는 크지만 수사 역량이 길러지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권 분리 얘기 나오고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무슨 수사를 하는 거야. 오히려 경찰이 더 썩었어. 이런 얘기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수사팀장 그래서 특검이 완전히 뜨면서 사실 그때 이미 우리 사회가 완전히 사법에 의해서 정치가 지배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목격했잖아요. 특검의 수사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네? 네. 대통령이 그냥 쫓겨나네? 이거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최고 권력인데 그 최고의 권력을 수사 하나로 한 방으로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은 검찰이 그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수사 방법 중에 특활비와 직권남용 문제 이게 이제 국정농단과 적폐수사 때 굉장히 많이 남용이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총장시절에 특활비 공개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도 보면 직권남용의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법조인으로 보시기에 특활비나 직권남용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을 단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만큼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수사의 툴입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특활비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박근혜 정권 때뿐만이 아니라 그 그전 전까지 정권에도 다 받았죠. 있었던 다 거죠. 있었죠. 오히려 금액은 아마 조금씩 줄여왔을 줄여왔겠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일종의 통치 행위를 위한 통치 자금처럼. 활동비처럼 쓰인 네.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왔냐면 대통령이 야당 당수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좀 어떤 협치의 어떤 수단으로 이런 것들이 쓰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보면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을 하던 정치 세력들마저도 사실은 이런 특활비 같은 것들은 의뢰이 서로 이렇게 조금 정치 자금으로 서로 나누기도 이렇게 돼왔던 공공연하게. 두 분 돌아가셨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특활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요. 그래서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네, 네. 개선은 해야 되는데 어느 시대적 찬물이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정치 자금 우리가 투명하게 정치 자금을 이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네, 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쓰여져 왔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개혁하지 않고 계속 그냥 관행이 그냥 흘러왔던 건데 근데 이거를 어느 날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 국정농단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네. 이러한 대중의 여론의 분노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이런 것까지 단죄를 하기 시작한 수사를 해서 거죠. 범죄자를 만들어 버린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쭉 다른 정권들이 이것을 그냥 관행처럼 해왔던 건데 그러면 그 전 정권도 이걸 가지고 처벌을 해야지. 네. 근데 시간이 지났다고 그 전 정권 다 놔두고 박근혜 정권만 문제를 삼아 버리면 이것은 마치 이것은 선택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은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과거를 반성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가는 거야 라고 하고 예측 가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의를 하고 제도화시키고 네. 법을 만들고 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예측 가능하게 해야죠. 네.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처벌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이것이 공공연하게 합법적인 약간은 탈법 비슷한 편법 비슷한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가고 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엄격하게 이것을 단죄를 해버리고 이것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해버리면 이건 뭐냐? 이건 사실 굉장히 봉건적인 행태예요. 네. 전 근대적인 행태죠. 옛날에 봉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오늘부터 하지 마 그러면 하는 그래, 거죠. 오늘부터 나는 이것을 처벌할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기분이 나빠. 이거 꼴 보기 싫어. 그러면 갑자기 잡아가지고 그 족치고 그 사람을 갖다 완전히 대역죄인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본보기로 효수도 하고 막 하면서 이 백성들한테 자 봤지? 응?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전날까지 자기가 잔치 벌려서 술 마셔. 네. 그러고는 내일부터 금주령이야 이러는 거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봉건적 행태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 사법 질서에서 수사나 사법기관의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 네네. 법이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들면 뭐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시행한다. 공포를 하고 나서 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가 예측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전근대적인 행태예요. 근데 우리가 흥분하면 대중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런 어떤 대중의 에너지가 정말 사실 제도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독재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권력의
어떤 선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 사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한 권력의 선동이요. 이 어떤 그 종이 완전히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네. 딱 돌아서면 그것이 다른 권력의 남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의 흥분한 분노의 상황을 선동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스타가 되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자기들이 잡고 자기들이 이제 정치를 지배하는 상황까지 오늘날 이르렀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검찰 개혁을 그렇게 외쳤으면서 실은 이 검찰 개혁이 가장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은 그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도 한편으로 그 검찰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검찰을 이용해서 권력을 확장하고 또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대중을 선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은근히 이용한 거 아니야? 스타 검찰총장을 만들어준 거죠. 네, 은근히 그것을 즐긴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검찰 개혁은커녕 검찰로부터 탄압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검찰이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민주당 야당만 주로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선동도 하고. 근데 굉장히 억울하겠죠. 근데 우선 뭐냐? 이것이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뼈저리게 곱씹어 봐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속성이다. 권력기관의 속성이다. 그들한테 절대 권력을 전적으로 주면 안 된다. 근데 줬잖아. 네네. 그죠? 그래서 키워준 거 아닙니까? 네네. 뒤통수 맞은 거죠. 근데 그 뒤통수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권력기관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기관은 절대 팽창하고 비대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서로를 견제하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다 쪼개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요.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마 한 10몇 개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FBI 있고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CIA 있고 또 뭐 또 저 테러 방지국 있고 뭐 있고 다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그게 기관이 단체가 다르잖아요, 집단이. 우리도 똑같아요. 저는 멜 깁슨 나오는 영화 보면요, 네. 다이하드 이런 거 시리즈 보면은 늘 수사기관들끼리 싸워요. 영역 싸움을 해요. 그게 이제 미국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견제를 서로 하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이 핵심을 찌르셨는데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인 겁니다, 원래. 네, 어쩔 수 없어요. 민주주의는 원래 비효율적, 권력은 나누면 비효율적입니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력자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알아서 쫙 하면 가는 거지. 시원하게 가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는 좋아, 빨리 가. 이게 시원하게 하잖아요. 쫙 가죠. 시원한 권력이라는 것은 독재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다른 생각,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 생각을 조금씩 바꾸고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서 나중에 어떤 하나의 합의된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에 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분쟁이 예를 들어서 나쁜 놈, 착한 놈 명확할 때도 있지만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다 분쟁이 생겨서 조금씩 서로 잘못했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야 법대로 하자 하고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원으로 가서 어느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이 지는 상황이 오면요. 이것은 절대로 평화롭게 안 끝납니다. 원수집니다. 끝까지 갑니다. 원수집니다. 끝까지. 원수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도 많이 해봤는데 중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게 필요하고 여기가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바, 저기서 주장하는 바를 서로 그 의도나 취지를 엮어가지고 서로가 어느 정도 내가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정도면 내가 그래 좀 참고 그래도 이거 끝까지 가서 싸우는 것보다 그게 낫겠어 하는 수준을 이것을 이제 조율해내는 과정 이게 합의잖아요. 예. 저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원님 그 말씀 하시니까 사실 저희가 다음 주제도 다뤄야 되는데 다음 주제로 딱 넘어갈 수 있는 게 이 외교 안보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지 않고 전략적 명확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법조인의 개인적 캐릭터 특성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략적 명확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외교에서? 외국과의 속을 서로 다 알 수가 없는데. 아니 외교는요 절대로 이 그레이 에리어가 없는 외교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교에서 제일 쉽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상대 국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나도 군비를 키우고 나도 국력을 키우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선의로 상대를 믿지 않아요. 외교의 기본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믿어버려요. 우리 편이라고 하면서 다 믿어버리잖아요. 줄 거 다 줘버리고 패를 다 까고 그죠? 그렇죠. 네, 자 이쯤에서 한일회담 셔틀 외교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한일 회담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1년 이제 임기 1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외교입니다. 외교다. 네. 왜냐하면 외교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기 힘들어요. 힘들죠. 네. 뭐 우리가 경제 정책을 이렇게 갔는데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바꾸면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피해가 큽니다만. 그런데 외교는 상대가 있는데 상대와의 약속이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는 내 권력이 미치질 않아요. 네. 그죠? 우리나라 정부의 권력은 일본한테는 미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됐어.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거를 다시 돌이키고 싶어라고 해도 그때는 이미 끝났어요. 끝나죠. 네,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돌리면 그들이 볼 때는 저건 이상한 놈들이네. 말을 계속 바꾸고 못 믿을 놈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굉장한 피해가 우리한테 돌아오고 그것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쟁의 빌미까지 되죠.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외교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그래도 6.25 때부터 해서 이런 어떤 한미동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가 좀 얄밉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과거에 이런 관계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안전 보장해 준 것도 있고 요즘 하는 말로 우산도 하나씩 빌려주니까 비가 오면. 그런데 저는 이 일본하고의 관계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단순히 일제 강점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인접 국가로서 사실은 외교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게 인접 국가와의 외교예요. 왜냐하면 실은요 역사를 쭉 보면 그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하고는 큰 분쟁이 안 생겨요. 형제간에 제일 많이 싸웁니다 원래 자라면서. 그러니까요. 네, 우리 모두 성경에서 카인의 후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물론 제국주의 국가, 제국주의 시대에 보면 여러 강대국들은 그런 식민지 쟁탈을 하긴 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정적으로 서로 전쟁을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나라하고는 일단 영토 분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있죠. 좋게 지낼 때도 있지만.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임진왜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문명사회 이후로 일본과는 늘 굉장히 외구의 어떤 갈등이 침탈, 있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피해를 입은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제 강점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DNA 속에 굉장히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인이. 그래서 이거를 근데 윤 대통령 무시하세요. 왜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보통 이제 우리 우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파라는 것은 관로 치면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고립주의예요. 세계적 연대가 아니고 그 인접 국가들과도 고립해서 우리 이익이 우선이다. 상대와 연대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진보라고 하면은 세계주의라 그래가지고 평등한 호혜 평등에 의해서 평화주의적으로 연대한다 이런 가치인데 우파는 고립주의거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민족주의. 우파라고 하는데 아니 우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파 아닌 봤을 것 때. 같아요. 우파 그러면서 우파 아니고요. 네.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연대 좋죠. 그럼 연대를 하려면 우리가 서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네. 상대도 연대할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일본이 진심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일단은요.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우파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저는 윤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어떤 외교 정책의 역사라든가 이런 정책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바탕이 되고 있는 철학 아, 일본 국내 정치의 이념적 흐름. 예,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네네.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서 굉장히 심각한 게 외교를 사유화하고 있어요. 외교를 사유하고 있다. 네, 네. 외교를 완전히 사유화해서 네. 자기중심적으로 막 해석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유의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인 팩트라든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무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주권자의 국민들의 의사와 그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네네. 자기의 어떤 사적 관계인 양, 내 친구하고의 어떤 사적인 관계인 양 그것을 처분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낙하손해 보고 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네.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제가 볼 때 일단 애국심이라는 게 좀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독재자라도 애국심은 있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그래도 네. 그런 좀 조금 결이 다른 애국심이긴 그렇죠. 하지만 결이 다른 애국심이 네. 있다. 네. 근데 어쨌든 애국심은 기본적으로 있었고 아니 네.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주국방에 엄청난 어떤 그걸 기울이고 사실 굉장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핵 개발을 추진했던 분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외교를 사유화하면서 일본하고의 관계조차도 굉장히 개인적 사적 관계로 치부하고 거기다가 그래 이게 공적 외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책 중에 가장 공적인 정책이 뭐냐? 외교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것이 외교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공적인 건데 그러면 상대의 어떤 그 정치권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네. 본인이 잘 모르면 좀 듣든가 다른 전문가들한테. 근데 일본은요. 우리가 역대로 보면요. 항상 일본은 다른 세력들 특히 이제 그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근대 시대 이후로 항상 서방하고 손을 잡으면서 자신들이 이 동아시아에서의 맹주 역할을 자임해온 네. 세력들이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러일 전쟁 당시에도 영국이 러시아하고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 그렇죠. 네. 그때 일본이 야 우리가 대신해 줄게 러시아하고 싸우는 거.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동맹을 맺고 아시아에서 영국의 어떤 그 세력을 키우고 영국하고 사이가 나쁜 러시아하고 대신 견제해준 역할을 일본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힘을 얻고 서방의 힘을 얻고 청나라와 우리까지도 이제 이렇게 침범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영국과 미국은 굉장히 오래된 피로 섞인 어떤 면에서 진짜 형제죠. 형제예요. 그죠? 앵글로색슨의 정말 그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영국이 강대국이었다가 미국의 어떤 패권 질서로 넘어올 때는 전쟁이나 큰 분란이 없었어요. 네. 자연스럽게 영국의 강대국 시대에서 미국의 강대국 시대로 넘어왔죠. 이거 평화적으로 이양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형제니까. 네. 그래서 물론 독립전쟁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때 영밀 동맹하고 그때 러일 전쟁할 때 그때 영국의 어떤 동맹국으로서 이거 할 때 이때요. 일본이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의 어떤 그 전리품으로 뭘 가졌습니까?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누가 그걸 적극적으로 일본을
지지했습니까? 미국이 해줬죠. 미국이었잖아요. 네. 가스라 가스라 테프트 테프트 밀약. 밀약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영국 편이고 영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아주 오래된 동맹관계. 네, 네, 네. 미국이요, 절대 일본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언제, 우리는 나중에 일본이 망할 때 그때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네,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한 것은요, 자기 땅을 일본이 건드릴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계속 일본 편을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한테 서운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문제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 자기 태평양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태평양 저 건너편에. 그러면 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1차 방어선이 어디입니까? 아시아와 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저 아시아 태평양 쪽에 뭔가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런 세력들이 팽창할 때 그것을 가장 마지막에 미국 앞에서 막아주는 데가 일본 열도예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일본이라는 곳이 그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이거를 알아야 돼요. 미국한테 서운하지만 미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본이 전략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다. 요충지다. 네. 그것은 어떤 그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네, 미국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주만을 일본이 직접 공습을 해서 미국을 뒤통수를 때리기 전까지는 미국은 일본한테 어떤 그것도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나중에 진주만을 공습을 일본이 하니까 이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죠. 근데 그 뒤에가 또 재미있는 게, 그럼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했을 때 이게 보면 일본이 지금 독도를 계속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패전국들에 대한 어떤 강화 조약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2차 대전 끝나면서. 샌프란시스코 그게 강화회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아닙니까? 예. 그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회의인데 네. 그때 우리가 초대받았습니까? 못 갔죠. 못 갔죠. 네. 왜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을까?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일본이 패전하는데 우리 독립국인데 그리고 그 강화 조약에 보면 우리의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약속의 서름도 있지만 저는 이미 그때도 미국 머릿속에는 이게 지금 세계가 재편되고 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단락되면서 곧 미소 간의 냉전기로 간다. 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때 간의 이미 사실 45년 이미 그 당시에 만들어졌죠. 이미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웬 러시아 뭐 혁명이 1917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 한 30년대 1930년대 후반부터는 벌써 그런 분위기로 갔거든요. 사실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히틀러가 성장한 것을 못 막은 이유도 소련의 팽창을 오히려 히틀러가 막아줄 수 있다고 착각을 이렇게 했던 거죠. 착각을 한 거죠. 네. 그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생각을 이미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때부터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사실은 일본은 우리가 이제 또 이걸 봐야 되는데 왜 독일은 이렇게 사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일본은 잘 안 하지? 왜 저렇게 뻣뻣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은요, 그 히틀러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당했죠. 그죠? 자살했지만 어쨌든 처형당한 거나 다름없죠. 그 히틀러 외에 나머지 그 장군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범 재판에 다 회부됐죠. 전부 회부되고 사형당하고 끝까지 아직도 못 잡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끝까지 잡으러 다니죠. 네, 그죠? 남미까지 찾아가고 난리 쳤죠. 그러면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일본의 전범 재판 중에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사람, 지금 나이가 들어서 많이 돌아가셨지만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심지어는 무슨 미국의 로비를 열심히 하는 일본의 어떤 재단이 있는데 그 정치적 로비를 많이 하는 그 재단의 그 설립자가 일본의 A급 전범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본의 어떤 그 전쟁을 일으킬 당시에 일본의 최고의 국가 원수가 누굽니까? 천황이죠. 그렇죠. 근데 천황도 그냥 잘 지내시다 만수무강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일본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그게 서 있었던 거고 네. 그 미국의 전략 속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미국의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전략적 가치도 있지만 우리보다 이게 더 1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한미일 관계를 접근해야 된다. 어차피 태평양에 제일 그 네. 군사가 주둔 많이 하는 게 오키나와잖아요. 그럼요. 핵심 그래서 전략이. 여기에 잘못 우리가 정신을 빼놓고 끌려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종속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고요.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일본이 패망 이후에 이 처음에 이제 초기에 한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일본 자체도 굉장히 진보가 성행했어요. 성행했죠. 네. 그러면서 사회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있었고. 공산당도 셌어요. 그 당시에. 네, 그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1990년대인가 그때 일본 총리 중에서 무라야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회당 총리죠. 네, 사회당 총리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자민당하고 이렇게 연합 정권이긴 했어요. 일본 내각제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무라야마라는 총리가 그때 담화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사죄를 하죠. 사죄를 하죠. 네. 근데 자 보십시오. 이게 그때 이제 외무대신이었던 고노다마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무라야마 고노다마 얘기하잖아요. 오부지, 뭐 예, 김대중 오부지 선언 이게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일본의 분위기가 다소 약간 중도 내지는 진보적인 성향. 정치적 역동성에 의해서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고 중도의 역할이 강화된 시기.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평화라든가 세계 속에서의 과거의 어떤 그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하던 시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때가 전 세계가 이 자유주의가 막 꽃을 피울 때죠.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이죠. 공산주의 다 망하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평화와 자유, 풍요 이런 것이 꽃을 피울 때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 속에서 일본도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럼 그때 얘기를 계속 지금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 기대는 하죠. 근데 저는 굉장히 기대난망이다. 왜냐하면 이 일본의 노선이 한일 관계에서의 노선이 바뀐 적이 언제 바뀌었느냐? 본격적으로 바뀐 게 아베 때부터인데 이걸 역사 수정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현재까지도 역사 수정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자기들이 패전 이후에 있었던 여러 그 어떤 그 일본에 대한 평가라든가 역사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정하겠다. 대놓고 평화헌법 수정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시점이고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돼 있고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일은 다 죽고 다 청산되고 새로운 정치판이 들어선 거잖아요. 독일의 사회당이라든가 뭐 기민당 이런 거 완전히 새로운 거지. 나치가 지금 독일에서 뭘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 국민들은 나치에 의해서 자기들도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 청산이 된 상황이고 일본은 현황도 그대로 있고 어쨌든 그때 전범들도 다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범 중에 일본은 사실은 일본의 굉장히 오래된 유서 깊은 정치 가문의 그 조상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베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일본의 정치인 중에 극우 정치인 특히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보면 2대 3대 하는 사람들. 2대 3대 하는 사람들. 그러면 내 할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자꾸 사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이 독도를 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가장 큰 근거가 아까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시료적으로 지배한 건데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사실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사고들도 있었고 우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알고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고 우리의 어떤 외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덜러덩 가가지고 일본 정치인들 실컷 만나봤자 원하는 얘기 하나도 못 듣고 기시다가 일본의 비주류라서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좀 아베파들에게 이제 그냥 그 휘둘리는 도움을 거죠. 받아야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의 사적인 생각과 기분과 이런 걸 가지고 외교를 그냥 막 하고 있다.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더 심각한 건 저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완전히 적대적 관계로 앞장을 막 서면서 결국은 우리가 보면 그 일본을 믿을 수 있냐라고 보면 일본이 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속이나 챙기겠지.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저는 미국은 저 태평양 너머에 있고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험 속에 위험에 처했다. 예. 이 상황을 그렇다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쓸데없이 말을 자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저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일본 이야기를 이어서 네. 왜냐하면 지금 G7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한번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정도로 이현주 의원님과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